주말에 날도 추우신데 이렇게 농원까지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계자 여사님의 이제 말씀 한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동에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 연합추진준비위원회 신기자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예배 안전과 정밀 안전을 통해 재건축이 확정된 지금까지 소유주분들께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설명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보면 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임원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연합추진준비위원회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 중에 선관위를 구성하고 5월 중에 임원 선출을 마치려고 합니다.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씩 해서 득표순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결정하려고 하고요. 감사 3인도 득표순으로 하고 운영위원 15인을 구성해서 운영위원 체제로 하려고 하거든요. 추진위원장은 우리 시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청의 승인이 필요할 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건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간 단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은 소유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게 하면 위원장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고 진행도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과 두산의 통합 재건축은 소유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이해와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선정될 임원들은 항상 열린 귀로 소유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위하여라는 강의의 사회를 맡은 양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진행 전 구대환 강사님의 양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대환 강사님은 전 서초 무지개 아파트, 현재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1990년 변리사 자격증, 1993년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학력으로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공학학사로 졸업을 하셨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 유수의 명문 대학인 셰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요 경력입니다. 1980년도 기술고등고시 합격하여 1981년부터 2003년까지 5급 공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심사관, 서기관 과장을 거쳐 심판관으로 특허청에서 재직하셨으며 동기간 동안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직을 겸하셨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근무하시면서 1993년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특허청에서 은퇴 후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근무하셨으며 교수 재직 기간 동안 세계대학 순위 11위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초빙교수, 2006년에는 일본 지적재산연구원 초빙연구원직을, 그리고 2007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도국립과학정보통신자원협회 발행저널 JIPR, 독일 막스 프랑크푸르트 연구소 발행저널인 IIC, 캐나다 과학교육센터 저널 오브 팔리틱스 앤 로우 검토위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끝으로 재건축 사업 강의 이력입니다. 2001년 송파구청 및 강남구청에서 재건축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을 상대로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으며
2004년에는 부산 재건축조합연합회, 일산 재건축연합회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 성공 요건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워낙 양력이 훌륭하셔서 부득이 서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화와 같은 박수로 구도양 강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구대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건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왔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옆에 카페에서 좀 자다가 왔어요. 졸다가 왔어요. 재건축을 2번 하는 사람이 좀 있죠. 3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한 번으로 모어덴이나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고갈되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재건축 조합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조합장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조합장은 알아서 해먹는 자리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사실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제일 많은 일을 제 업무의 가장 큰 일이 그거였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일이 70-80%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일부 기소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검사가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했고 시립대학교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서 조합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받지 않으면 현직 교수입니다. 현직 교수가 조합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직 교수가 사회에 기여하라고 가서 조합장하라고 겸직 허가를 해줬더니 가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돼서 벌금을 받고 그것은 겸직 허가가 당장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2015년도에 조합장이 돼가지고 바로 겸직 허가를 받아서 지금도 조합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합장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조합장이 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합장이 그렇게 힘들게 되는 이유는 조합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장을 고발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조합장을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99%는 조합원이 고발을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무혐의로 판결이 됐었다. 그래서 조합장도 조합원도 새로운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즘에 지금 현재의 재건축 조합의 현황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어떤 공무원 사회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한 곳이 재건축 조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보다 또 공무원보다 더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의 내용이 속기 내용이 다 공개가 돼요. 제가 쓰는 그 업무 추진비 카드
조합에 그 사용하는 모든 경비가 다 공개가 됩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회의 내용,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내용이 전체가 다 공개가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부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서초 부지개 아파트 정말 그 허먹이로는 우리 한성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어요? 중공년도가 예? 90년 12월 90년이에요. 그럼 몇 년 됐나요? 35년 됐나요? 예, 35년 재건축 돼야 되겠죠. 재건축 되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가치가 상승돼요. 주고 새집 받았어요. 예? 번지 주고 새집 받았어요. 번지 팔아서 새집 지니까. 번지 주고 새집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예? 최신형으로 지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정말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요? 5층을 걸어서 30층이 되니까. 아, 5층을 걸어서 30층이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아, 정말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새로 지니까 당연히 새 집이고 나아가서 낮은 층인데 높은 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의 전체 바닥 면적의 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 용적률이거든요. 전체 바닥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그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그것이 지금 150%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00%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 자, 그런데 2배만 되느냐? 아니에요.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돼요. 어떻게 4배가 될까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요. 지하주차.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한 개만 만드느냐, 두 개 층을 만드느냐, 3개 층을 만드느냐. 만약 3개 층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면 어때요? 지하로 내려가면 자 3개 층이다. 지상의 면적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는 바닥 면적이 있으면 그것이 지하의 똑같은 면적. 그 다음에 3개가 더 생기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이 2배가 되니까 바닥 면적이 지상에서 2배가 되고 지하에서 3개 층 하면 이게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확장이에요. 이 국토의 확장,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국토를 5배 지하를 5개 층, 3개 층으로 한다고 할 때 국토를 5배로 확장시키는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지하 주차장이 있다 보면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지하 주차장으로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보내버리면 지상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휴먼의 공간이 됩니다. 휴머니즘적 공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위험하지 않은, 차에 다칠 염려가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서 파킹하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상에만 있고 지하는 주차를 할 수 없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아파트보다 더 열악했어요. 난리였어요. 주민들이
집 무너지게 생겼다. 빨리 재건축하자. 그러니까 그만 좀 싸우고, 집행부들 하는 얘기. 그만 좀 싸우고 빨리 좀 하자. 난리가 났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러던 아파트가 지금은 35층의 깔끔한, 네이버에 언젠가는 이게 떴어요. 서초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하니까 서초 그랑자의 아파트라고. 지금은 어떻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니에요.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라는 거죠. 어떤 분은 변호사가 저희 조합에 왔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중앙공원에 나왔대요. 중앙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재건축 관련 일을 십수년간 해왔는데 자기가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정말 갖고 싶은 아파트는 처음이라. 저는 그 사람 말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조합장으로 지낸, 그리고 조합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정말 제가 제 모든 것을 갈아서 퍼부어 놓은 그 아파트가 다시 나오기 힘든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서초 그랑자에는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주거 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코멘트가 뭐냐면 21세기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21세기 최상급 아파트가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처음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문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갈 때까지 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갈 때까지 계단이 없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예, 저 장애우가 없으신가? 그걸로 인해서 중앙공원 내지는 아파트 전체가 우수 디자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입주할 때 서울시 디자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성 아파트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안내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 경험을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속도와 품질과 비용, 그 다음에 만족도,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그 재건축의 성공은 시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맞습니다. 정말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나중에 정말 잘 지었다. 그게 성공이냐? 아닙니다.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즉 늦게 진행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회수가 빨라야죠. 빨리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층을 3개층 정도 만들면 여러분들 바닥 면적이 5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배가 늘어나는 것이고 바닥 면적 전체로 5배가 증가하는 5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닥이 넓어지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품질을 따지지 않고 그냥 면적만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얼마나 이게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품질이. 야,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정말 속도 빨리 했는데 너무 형편없이 졌어. 계속 비가 새고, 어디가 막 흔들흔들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기능적으로 잘 지어요. 또 기왕이면 이쁘게 지어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왠지 예술적 감수성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럽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예술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비용입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속도도 빠르게 품질도 좋게 했어.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어요? 돈을 잔뜩 내가지고 돈을 적게 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품질을 내야지. 그런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글라데시에 가면 다 행복해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제가 순서적으로 싱가포르에 갔다가 그 다음 베트남에 갔다가 마지막에 캄보디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진짜 제일 행복할까? 이게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웃는 사람이 없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뭐 부부싸움을 하고서 출근하는 거야. 다 부부싸움하고 출근하는 거야. 애들은 엄마한테 얻어맞고서 출근하는 거야. 다 그래. 그런데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뭐 엄청나게 많이 죽고 다칩니다. 거기 신호등도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데 그럼 좌회전은 어떡하냐? 직진 파란 신호등 같은 거 있으면 그 신호등이 바뀌면 그때 가지. 아니에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 용기 있는 사람이 좌회전을 먼저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오던 차가 거기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서면서 그 뒤에 차량들도 좌회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사고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서 거의 뭐 죽을 목숨 거의 다 됐던 사람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anyway 베트남 그다음 캄보디아에 가니까요 어떤 연세가 지금 한 60세쯤 되신 분이 이분은 석가모니 같아.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반바지 하나만 다 입고 계시고 배를 내놓으셨는데 완전히 어디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비교를 해 옆집 사람이나 나나 뭐 사는 게 다 똑같거든. 근데 문명이 발전할수록 비교의 대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밑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윗사람하고 항상 비교. 우리 남편 항상 우리 와이프 항상 고맙죠. 근데 우리 집, 내 집은 그 친구 집하고 친구 집에 갔다 와봤더니 동창회를 갔다 와서 뭐 친구네 집에 잠시 들려서 커피 한잔 하자고 갔다 왔더니 이게 마음에 편치 않은 거예요. 이게 비교 때문에.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34평형, 40평형, 이건 50평형, 60평형. 이거 평형별로 혹은 또 상가가 있다면 상가 이런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 안 돼요. 왜 40평형은 얼마인데 왜 우리 34평은 얼마를 부담했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불만들이 생기면 아무리 이게 속도, 품질, 비용이 다 만족해 이 마지막 만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가 아주 시끄러워요. 재건축 사업의 성공 방안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 조합원들이 좀 추상적인 얘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비업체, 감리업체, 설계사무소, CM, 또 현장 설명회, 시공사 선정, 단지 계획, 동배치, 동의 개수, 도로 계획, 조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평형 결정. 여러분들이 이제 평형이 지금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에 평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대로 갈 것인가, 수평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뭐 위로 올라가 상향 혹은 하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편리성, 커뮤니티 시설.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편리성,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뭐 상가 뭐 등등. 상가가 있어요 여기? 예, 상가 함께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친미성 계획, 이런 것들이 재건축 성공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합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다. 조합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장은 막대한 그 권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합장이 막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사들이 함께 집행기구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가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잘못할까, 잘못하면 저거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 감사가 지켜보고 있고, 또 사실상 집행기구가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그럼 조합장은 뭐냐? 이사들이 결정해주는 것을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설명을 잘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정도지 조합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잘 되면 조합장은 월급 받았잖아. 근데 이사, 감사들은 월급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한테 별로 그렇게, 조합장은 뭐 자기 지 월급 받고 했지. 그게 뭐, 그리고 시공사가 지어줬지 뭐 조합장이 지었나? 이렇게 하면. 근데 수해가 났다거나 그냥 엄청난 장마가 와가지고 폭우가 내려, 폭우가. 그럼 조합장이 잘못해가지고 집을 잘못 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을 받고 서울시 우수 디자인을 받고 건축심의에서 우수 디자인 상을 또 원래 받았어요. 서초 근황자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어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겁니다. 이런 아파트는 다시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말만이 아닙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5채, 6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를 와서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이거 보고 이건 책으로 내는 게 좋겠다. 이거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총괄 집행한다. 총괄하고 집행하는 그야말로 참모 총장이 사병들 일일까지도 다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감독해. 조합장의 직무 기준은, 조합장의 의사결정 기준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다.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딱 잡고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의사결정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합장을 하시면서 이 중에 이제 조합장이 나오실 수 있겠죠. 조합장을 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전체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만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면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님들이 의사결정을 못하신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면 결정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내 집이 도로변에 있고 내가
도로변에 있고 또 뭐 25평형이고 우리 집이 25평형. 그 25평형에 요리하게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감사가 부탁한 게 있고 혹은 고등학교 동창이 하는 사업체에서 또 부탁한 게 있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 감사 뭐 내 이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 보면 변수가 어떻게 해? X, Y, Z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3차 방정식으로 고등학교 3학년도 풀기 어려운 3차 방정식 갑자기 되니 이게 풀어져요? 안 되잖아. 또 시공사하고 시공사한테 당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장. 시공사한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는 거 하나도 받지 말아버렸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귤 한 상자도 아니야. 귤 바구니. 외국에 어디 간다 보니까 달러 1달러짜리 100장. 그러면 이제 10한 3, 4만 원 되잖아요. 그죠? 1달러. 근데 1달러짜리 100장 그걸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한데. 저거. 잠자고 나서 그 1달러짜리 2장 정도 매트리스에다 놓고 나가면 된다. 그런데 다 쓰면 더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왜 네가 하냐. 그러면 시공사한테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공사 고려해야지, 설계사무소 고려해야지, 감사 부탁 또 고려해야지, 또 협력업체 누가 고등학교 동창 뭐 통해서 부탁한 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 이익은 뒷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힘들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잘못 하는 순간에 그래서 교육받으러 갔다가 오는 거예요. 6개월, 1년. 그러면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도 시공사를 을로 나는 갑으로 조합장이니까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전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내 입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합장은 직접 시공사 직원을 웬만하면 만나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의 권위가 있잖아요. 조합장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이게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조합장이다 하면은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한 번 뱉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안 만났어요. 정말 그리고 조합장을 속이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잖아요.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안 본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굉장히 힘들어. 나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거 뭐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기. 왜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없는 사람이 좋을까요? 없는 사람. 예, 직업이 없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직업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압도적으로 직업이 있는 사람이 많네요. 저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직업이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직업이 없어도 되지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심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해서 깡패 같은, 건달 같은, 불안당이 뭐냐, 땀 흘리지 않고 남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불안당이죠. 땀 한 짬, 불한,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불안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이 되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장이 일단 됐으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직업은 있지만 조합장이 되면 그 직업은 그만두고 조합장에 전념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게 워낙 중요하고, 너무나 그야말로 현재 조합원이 약 490세대 정도 되죠. 490 가정의 행복,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조합장을 중간에 하다가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나 그만둘래, 안 돼. 그러면 그럴 생각이면 애시당초 그만 하실 생각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그 조합장과 대학 교수, 그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올 뻔했습니다.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겸직 허가가 취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대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겸직 허가가 취소되면 너 교수인데 너 가서 조합장도 해라. 그래서 사회봉사 해라. 그런데 취소의 위기에 몰려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뭘 선택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미리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 저는 교수로 돌아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조합장으로 남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를 그렇게까지 충성스럽게 보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강의의 맥락상으로 보면 두 번째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합장을 하다가 그만둬버리면요, 완전히 개판돼 버렸어요. 저 아파트 지금 저 모습 안 됩니다. 지금은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 입주했잖아요. 중간에 그만두면요, 시공사하고 합의하고 모든 것들 다 불리하게,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그 다음에 상황이 리셋되는, 컴퓨터 리셋이 있죠? 리셋,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리셋. 그래서 왜 조합장이 되는가? 첫째, 명예다. 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세 번째, 성취감.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연구한 거, 아니면 자기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한번 사회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 또 월급. 저는 월급 받을 데가 없어서 조합장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가장 조합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Last person, 마지막 사람. 그다음에 금전, 돈을 벌어야 한다. 이 사람이 그보다 더 돼서는 안 될 사람. 정말 한번 하고 싶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성취감. 이건 정말 괜찮은 사람. 자기가 공부한 거, 또 자기가 연구해왔던 거,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을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싶다. 주민들이 얼만큼 만족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 명예. 나 조합장이야, 프레지던트야.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괜찮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서 직업으로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저는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돈을 노리는가, 한 구째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 하나예요. 그럼 전체 따지면 조합원이 1,200명 정도니까 약 2억이면 얼마? 2,400억 정도를 사회에 벌어들일 수가 있겠다.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 전체한테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개별 세대마다 재건축을 똑같이 한 다른 세대보다, 재건축 똑같이 한 다른 집들보다 거기보다 한 2억씩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만 하면, 제가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근데 제가 조금 머리 쏟고 열심히 하면 4억 정도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이면 4,800억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약 6억 정도를 더 드려야 됐습니다. 세대마다 6억 정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옆단지보다 30년간 10%가 낮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10%가 업됐어요. 그러니까 20%가 올라버린 거예요. 똑같이 재건축이 됐는데 6개월 상관으로 저게 먼저 되고, 바로 옆에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리더스원이라고 하는 우성 아파트하고 무지개 아파트가 붙어 있었거든요. 길 하나 져요. 우성 아파트가 30년간 10%가 비쌌어요. 근데 재건축 끝나고 나서 서초 그랑자이가 10%가 더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비슷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합원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왜? 조합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조합에 흠집을 내고 자꾸 하면 조합장을 비난하고 하고, 예를 뭐 하자가 어떻다느니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했다느니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다는 등 어쩌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건요 대한민국 다 퍼져버립니다. 부산까지 퍼져버렸어요. 제가 부산에 강의를 갔더니 거기서도 그 속초 그랑자에 하자가 많다는데요, 그 조합장님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가격이 요즘에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그 수제는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대로에서 대수로가, 강남대로 있잖아, 서울시 강남대로, 그 강남대로의 대수로 커다란 관을 매립을 했는데 시간당 85mm가 내리는 것이 맥시멈. 이건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 옛날 그걸 매수할 때 이건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85mm, 시간당 85mm 내리는 걸 가정해가지고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8월 달에 시간당 13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가 물에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계속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관할하면 그거 한 2달 만에 다 처리를 해버려요. 완전 복구를 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분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 그걸 관할을 하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조합장은 이제 권한이 없어요. 관리 권한이 없어요. 아예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나 뭐 권리가 없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1년을 끌어버려요. 오픈할 때.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는 금방 복구해버렸어요. 규모도 작기도 하고 커뮤니티가. 그리고 그쪽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입은 정도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혜 입은 아파트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수혜니 뭐니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 아파트 손해지. 조합장이 뭐 잘못했다. 조합장이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아, 조합장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챙겨요. 그러니까 수혜를 그 옛날에 2013년도인가 그쯤에 수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합장이 되기 훨씬 전에 수혜가 나가지고 차가 잠겨버린 때가 있어요. 차가 지상에 있었겠죠, 그죠? 지상에 있는 차가 잠겼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대지를 1m로 올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전체 대지를 1m 올린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전체를 1m로 올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지하로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고 커뮤니티 시설이 물에 젖어버렸는데 그게 조합장 탓이. 저는 한번 성취감을 위해서 조합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배운 건축 지식이 분명히 도움은 됐어요. 또 법률적인 이제 분석이나 해석이나 이해가 분명히 빨라요, 남들보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 길이 빨리빨리 보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맨 처음 조합장이 돼가지고서는 제가 공부한 것이 하나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정말 많은 역경을 어떻게 뚫고 왔냐. 그래서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다 여러분들 이사를 다 가셔야 돼. 이사 다 가시면 지금 현재의 아파트를 다 붓습니다. 철거하고 깨끗한 맨땅을 만들어. 맨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집을 다 새로 지하실 만들고 다 짓고 정식으로 입주하기 한 달 전쯤에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와서 이렇게 보고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조합장님 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조합장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합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조합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조합장이 보내온 문자나 조합장이 보내오는 소식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그 내용을 잘 읽어주셔요. 그러니까 조합장은 이런 것들을 잘 보내야 돼요. 잘 보내서 조합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조합원들에게 보내서 조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가 이런 상황이구나. 현재 어려운 문제가 뭐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입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장은 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문자 메시지를 간단 명료하게 전체 조합원에게 수시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내면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은 보냈는데 안 보는 분들 많아요. 또 보고서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냥 조합에 또 왔네 하고 또 치고 그냥 읽었다고 하는 표시만 그냥 내버려. 그럼 안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요. 또 소식지 보내면요, 제가 소식지를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씩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요즘에는 한 50페이지 정도짜리까지 보냅니다. 물론 첨부 자료까지 합쳐서. 제가 직접 쓰는 것은 한 10페이지, 12페이지 이 정도 써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씁니다. 이것만큼 제가 직접 씁니다.
써서 소식지를 전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조합원들 중에서 한 5% 정도는 이걸 처음부터까지 잘 읽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요거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안 읽고 나중에 딴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말을 써. 나는 분명히 소식지에다 보내드렸는데 안 읽으시고 그걸 읽으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으셔야 네. 그래서 조합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를 잘 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그런 때는 그냥 대화의장을 만들고 이런 데서 한번 토론을 해서 조합장한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걸 아주 즐겼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우리 아파트 서초 무지개 아파트의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장 중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디테일한 뭐 수치나 이런 것들 말고 작은 것들 말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와도 그에 대한 이유가 다 명확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아니 조합장 분명히 나는 이 집을 살 때 말이야. 이 집을 살 때 서초 무지개 아파트 살 때 중앙공원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돼 있어서 내가 그걸 보고 샀는데 조합장 당신이 이 여기를 중앙공원 아무것도 다 없애버렸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합장 좀 만나고 싶다. 몇 분이나 되냐? 10명이에요. 아이고 만나자. 오케이. 네. 나중에 뭐 가보니 40명이 모였어요. 40명한테 3시간을 1대 40으로 다 납득을 시켜드렸습니다. 그것만 이겼어요. 질문이 쏟아지죠.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조합원으로서 또 대의원으로서 이사로서 조합장으로서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설명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축을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여러분들 여기 치열한 경쟁 구도 컨소시엄을 회피한다, 홍보 공영제, 시공사 선정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제안서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썼는데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제일 잘 짓는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삼성물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우, 예, 대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예, 또 자이, 예, 자이가 GS, 그 다음에 삼성이 이 중에서 아니 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현대, 예. 이 현대도 현대 산업개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현대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도 있잖아요, 러시아. 또 뭐가 있어요? 두산, 대림, 예, 또 예, 쌍용, 예, 쌍용 시공 능력 아주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대충 했는데 벌써 10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아파트, 뽑고 싶은 시공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 뽑고 싶으세요? 자, 삼성 뽑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거의 대부분이 삼성을 뽑고 싶다고 보셨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브랜드죠. 삼성 브랜드. 그러면 삼성이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 삼성이 아파트를 잘 짓습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시공사를 뽑을 때 기준은 뭘로 뽑아야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뽑는다고 한다면 지금 투표를 했어요. 투표하면 삼성이 될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삼성 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GS도, 포스코도, 뭐 대림도, 대우도 다 떨어져 삼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이름, 명성이죠, 그죠? 그럼 명성이 좋으면 아파트를 잘 짓느냐? 안 그래요. 명성이 잘 짓느냐? 그럼 뭘 보고 뽑을까요? 제안서를 보고 뽑아야 됩니다. 제안서는 뭐냐면 이렇게 지어주고 돈을 이만큼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비딩이에요. 입찰 제안서. 내가 공개 경쟁, 조합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공사를 뽑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 경쟁을 통해서 뽑는데 공개 경쟁은 나는 이 돈으로 이렇게 지어줄게, 이 품질의 아파트를 지어줄게 하는 것이 바로 입찰 제안서. 그 입찰 제안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보다도 GS가 훨씬 좋아, 잘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삼성을 뽑는다고 했는데 GS가 훨씬 더 좋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을 3개를 해줘. 삼성은 지하 주차장을 2개만 해줘. 외벽 뭐 이런 것도 뭐 모든 면에서 GS가 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을 그래도 난 삼성을 뽑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바꿔서 GS를 뽑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그러니까 자,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여러분들은 제안서를 보고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안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보고 GS 걸 보고 판단, 대림 거 보고 판단, 혹은 뭐 저도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는데 그거 읽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도 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시죠. 어렵죠.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축 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예요. 저는 건축 기술사 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자문을 구해서 평가서를 양쪽의 제안서에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어떤 점에서 낫다. OX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 요소별로 해가지고 이것은 여기가 낫고 이것은 여기가 낫고 이거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겨 보니까 어느 것이 낫다. 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고 아니면 그것을 소식지로 보낸다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런 거 그 조합원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또 이런 강당이나 이런 곳에서 A, B, C 3개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나는 A를 지지하는 사람, B를 지지하는 C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찰을 하고 나서는 합동 설명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합동 설명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합동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 설명회에서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B가 좋은데
그 현장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것이 A는 아나운서를 썼어. 사회자.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남자는 또 외모가 준수. 이 남녀가 사회를 보는 너무 잘해. 예를 들면 삼성이. 그 다음에 GS는 회사 직원이 했어. 회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고 뭐 그 연예인만큼이야 이쁘겠어요. 잘생긴 직원을 뽑는다고 뽑았고 말도 잘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거기에 없는 강아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회 진행하는 걸 보고서 표가 그쪽으로 다 몰아져서 엉뚱하게 그쪽이 뽑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여기 치열한 경쟁 구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냥 서초 그랑자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과 GS건설이 정말 치열하게 정말 불꽃 튀는 적전을 벌였습니다. 불꽃 튀는 적전을 벌이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요? 누가? 조합원들이 이익을 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경쟁이 거의 안 돼. 그럼 누가 제일 손해볼까요? 조합원들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불티나게 막 싸움을 막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검승부를 막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체로 네? 조합장이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이사들이 막는 경우가 또 허다해요.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은 사전에 술 한잔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아니면 삼성이 좋잖아 라고 하는 이 선입견. 아 진짜예요. 꼭 거짓말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 계셔요. 그거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 이건 우리 아파트는 삼성이 돼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GS의 단점만 보고 삼성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제안서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안 되죠. 또 제안서를 내기 전에도 이미 삼성으로 마음을 굳혀놔 버렸어. 네. 그래서 이걸 안 받고 그러면 안 돼. 마음은 열어놔야. 자, 열어놔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10위다. 예를 들어서 대우가 10위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대우가 집을 우리나라 최상급의 집을 못 짓습니까? 지을 능력이 안 됩니까? 진짜 마음 먹었어요. 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요. 한 분도 안 계셔. 그럼 조금 20위 정도까지 넘어가고 20위 내에 동부건설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동부건설이 우리나라 최상급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까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없으십니다. 동부건설도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마음먹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쌍용건설 충분히 짓고도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면요, 쌍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안 해서 그렇지. 중동 뭐 이런 데서 돈을 다 잃어버린 거, 예를 들면 정유 시설, 예를 들면 여수 호남정유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걸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메꾸고 한동안 그랬던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죠? 국내에서 돈 다 벌고 해외에서는 그냥 막 서로 싸워. 쌍용과 예를 들어 삼성이 싸워. 대우와 GS가 싸워. 그러면서 막 굉장히 낮은 가격에 했다가 완전히 막 몇천억 막 이렇게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돈 다 벌어. 어디에서? 재건축에서.
여러분들 서울시의 아파트의 56%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1990 몇 년도에 입주했잖아요, 그죠? 오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 정도 해가지고 신도시. 그 신도시도 재건축의 대상이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거.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사실. 있는데 좁잖아요. 한 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다 있는 거예요, 지상에. 지상에 있으니까 지상에서 편안하게 쉽게 아주 안전하게 놀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함으로써 두 가지가 확 올라가요. 어쨌든 이 재건축 시장에서 굉장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10위권 이내 혹은 넉넉 잡고 20위권이라도 입찰 제한서가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 뽑을 수 있어야 된다.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회피해라.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삼성과 현대가 합작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좋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쁘다! 손 내려보세요. 왜 나쁠까요? 나눠먹겠습니다. 예? 나눠먹겠습니다. 나눠먹기 한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안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서로 책임을 저쪽에다 전가해. 그리고 시공사는 하나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둘을 다루시려고? 그러니까 컨소시엄 하지 마세요. 지금 단지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지금도 딱 좋아요. 490세대면 1000세대 짓습니다. 1000세대면 딱 좋은데 제 욕심을 갖다서는 그 옆에 무슨 아파트가 두산과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돼서 2000세대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2000세대가 되면 1000세대에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2000세대가 되면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설까지도 거기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파트의 편의시설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또 상가에는 20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가 업종들이 들어선 거예요. 레스토랑이 1000세대짜리에서는 레스토랑이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2000세대는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상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네? 가족들이 외식할 수가 있어요. 또 커뮤니티 시설도 1000세대짜리에다가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을 두기가 좀 수영장을 2레인을 둬야 되는데 3레인을 2레인 고민스러운데 2000세대다 하면 4개 레인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우나 시설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1000세대보다는 2000세대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거래가 활발할까요? 늦을까요? 활발. 1000세대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것보다 2000세대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2000세대에서 집이 자주 팔리는 거예요. 1000세대보다. 그죠? 그러면 집값이 상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승할 때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붙어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집값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지금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예를 들어 500세대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500세대야. 2000세대하고 대비를 해보면 500세대는 거래된 것이 5억에 거래되고서 지금 정체가 돼 있어. 근데 저쪽은 지금 2000세대니까 4배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2000세대. 4배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5억짜리가 6억으로 가려면 1억이라고 하는 갭을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파는 사람은요 5억에서 5억 5천만 받아도 좋은 거예요. 5천만 원. 야, 처음에 내가 살 때 이거 2억에 샀는데 3억 5천을 그게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6억인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5억에서 5천만 원이나 더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안 산다니까요. 그 갭이 크니까. 근데 저쪽에 2,000세대 있는 데서는 어때요? 2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4배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격이 올라가요. 물론 떨어질 때도 쉽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회복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증권은 황금성이 높죠, 그죠? 현금으로 만들려면 하나도 수수료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 양도세도 내지도 않으면서 보유세도 내지도 않으면서 돈을 바꾸려면 그 즉시 탁 해가지고 그 다음날 혹은 이틀 후에 현금으로 탁 들어온다. 이게 황금성. 근데 500세대는 500세대가 황금성이 좋을까요? 2000세대가 황금성이 좋을까요? 2000세대가 좋죠. 그래서 가급적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된다. 그건 아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피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여러분들 공사 도급 계약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요. 시공사를 선정을 이제 전체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공사 선정을 해요.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 그러면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많은 경우 조합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끌려가요. 왜? 이 시공사하고의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계약이 파기되면 조합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자, 손해다. 손해다. 아니다. 이익이다. 손들어보세요. 이익은 이렇게 있고 손해가 좀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입찰 보증금. 그 반포의 3호 가든 아파트에서 입찰 보증금을 300억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300억. 저희 때는 2015년도에 시공사를 뽑았는데 저희 때는 입찰 보증금을 80억을 받았습니다. 회사별로. 그러니까 2개의 회사가 들어왔는데 80억 해가지고 2개 합치면 160억이 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든지. 이제부터는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예. 그 계약을 파기하잖아요. 그렇게 큰 손해 아닙니다. 조합이.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 입찰 공고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의 자료, 입찰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한다라고 현장 설명의 자료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공고 내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뽑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릴 뿐이에요. 그러면서 시공사는 입찰 보증금이 뭐예요? 약속 안 지키거나 뭐 계약을 파기하면 누가 가져요? 그거? 조합이 갖는 거예요. 아이 그만둬버려. 거기서 나갔다. 아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갔다. 나가면 뭐 좋지. 우리는 80억 번. 거기는 지금 사무가든 300억 번.
계약이 파기될 것을 각오하고 공사 도급 계약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님들 중에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저보고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그만해.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경했던 것은 명분을 잃으면 안 된다. 집을 짓는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자들이에요.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조합원이에요. 조합과 조합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욕하면 스스로 욕하는 거예요. 조합 욕하지 마세요. 조합원이 다 모여가지고 조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조합원이 보증금을 저 같은 경우는 80억을 담보로 갖고 있잖아요. 조합은 시공사한테 준 거 없어요. 우리만 받았지. 이걸 쥐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로 아주 강경했던 것은 제가 뭐 저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사업의 주체가 자기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조항들은 제가 결코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조항들은 저는 끝까지. 저 GS건설이 중간에 어지간히 나갔다 들어왔어요. 협상 과정에서. 근데 조합장 믿고 가보자. 조합장 저 사람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니까.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건 제가 다 확보했습니다. 그런 명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조합장도 마찬가지. 이사 감사들도 마찬가지. 시공사가 자재를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자, 입찰 제안서에 자재가 예를 들면 국내 무슨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다. 주방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다. 칼라 엔지니어드 스톤, 고급 칼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세라믹 스톤으로 바꾸고 싶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다. 손으로. 바꿀 수 없다. 손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죄송하지만 옷들이 조금 벗을게. 더워서. 시공사는요, 무슨 명분을 대서라도 자기들이 제안서 내지는 자기들이 결정한 자재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자재 내지는 주방 가구 내지는 타일, 뭐 벽재 뭐 등등 있잖아요. 창호 이런 것들 자기들이 정한 거 자기들이 쓰려고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 손 들고 한 분씩 왜 그럴까요? 네? 공사비가 제안서에 네. 만들었을 때 이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나? 아니,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공사가 입찰 제안서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하거나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국내 국산
최고급 아니면 고급, 최고급이라고 하는 고급 엔지니어드 스토어 해가지고 주방 상판을 쓰겠다고 칼라 엔지니어드 스토어 이거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급이잖아요. 엔지니어드 스토어 칼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조합원들은 요즘에 어디 뭐 서초 그랑가이 내지는 딴 데 어디 가보니까 엔지니어드 스톤이 아니라 세라믹 스톤으로 됐더라. 세라믹 스톤이 아주 날렵하니 깨지도 않고 굉장히 좋던데 그걸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더니 아니요 이미 다 주문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사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서 시공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그 독일에서 혹은 스페인에서 자재 박람회, 부엌 가구 박람회 하는 날 가봤어요. 무지무지하게 커. 무지무지하게. 그거 하나만 보는데 한 3일 정도 막 그냥 계속 돌아다녀도 다 못 볼 것 같아. 근데 몇 시간 만에 보니까 막 얼마나 훅 바뀌었어요. 그런데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댁에 가보면 깜짝짝해가 전박이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엔지니어드 스톤의 가장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뭐냐? 세라믹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라믹 스톤은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높다 보니까 얇아도 돼요. 12mm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1.2cm. 엔지니어드 스톤은 보통 1인치 2.5cm 정도, 2배 정도를 쓰는 거예요. 2배 두께. 그러니까 눈에 처음에 딱 보니까 주방 상판이 깨질 것 같은 너무 얇아가지고 날렵해가지고 이상해. 그러더니 그거 다 돌고 나서 보니까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투박하고 촌스러운 거예요. 유럽에서 제가 유럽 주방 가구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던 것이 처음에 제 눈에 익어서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서는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가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은 시장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세라믹 스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귀국해서 세라믹 스톤으로 바꿨어요. 근데 조합원들 중에는 시공사가 제안한 대로 해줘야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공사가 제안한 대로는 시공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시공사는요 세대수나 이런 것도 조합원들의 마지막 신청 평형에 맞게끔 설계를 제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마지막 그야말로 희망 평형, 그 예를 들어 50평형이 200세대, 45평형이 300세대, 분명 이 세대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커뮤니티 시설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건설사 중에 커뮤니티 시설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설사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맘먹으면 잘할 수 있어요. 돈 투자해서 인재들을 영입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서 서초 그랑자이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CGV 월드클래스가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GV에서 운영을 직영으로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 주민들의 손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CGV가 월드클래스예요.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거의 눕다시피 편안한 자리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영화관까지 갈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넣고 싶다. 그럼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가 넣고 여러분들이 넣고 싶다. 그럼 넣을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미리 이미 세라믹 스톤 다 주문해서 다 끝내놨다.
그건 네 상관, 니네 형편이고, 주문 다 해놓은 거 그거 왜 그랬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세라믹 엔지니어 스톤 한 거 그 상관없고, 그건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쓰고, 우리는 세라믹 스톤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GS건설, 저희 아파트에 GS가 졌잖아요. GS건설이 제안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뭐냐면 복도에서 음식물을 투입을 해. 그러면 그것이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그 분뇨 담고 있듯이 음식물을 담고 있는 커다란 저장고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로 내려가서 담겨 있어.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정도 차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이 와가지고 이걸 쫙 뽑아가지고 가져가서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이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었어요. 저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다가 넣고 1층에 내려가서 버려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 넣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게 물이 쭉쭉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닦으면 돼. 그런데 이것이 틈새로 새가지고 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은 내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밑으로 기계실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문틈 이 복도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 사이 같은 데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썩은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복도에다가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흡입식이죠. 그걸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왜? 이제 봉지에다가 쓰레기 봉지에다가 들고 가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넣는 동안에 이게 어디서 흘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러한 흡입식이라 하더라도 주방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오는 것이 세대당 25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도 저는 끌고 올 걸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분쇄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장치로,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분쇄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탈수, 건조, 발효시켜서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공사에서 반대했어요. 시공사는 원래 투입식으로 돼 있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반대했어요. 서초구청. 이거 아직 미승인 제품이다. 조합원들이 또 반대해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갔어요. 분쇄해가지고 갈아서 이 시스템 전체를 저쪽 김포공항 쪽으로 가서 그 시범 단지에 가봤어요. 시범 단지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봤어요. 봤더니 좋아요. 전체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도 가봤어요. 공장에 가보니까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다. 이거 써야 되겠다. 제 마음에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하고서 왔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이건 고난의 행군이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주방에서 분쇄해가지고 지하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후에 와서 점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당연히 안 보여주지. 영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를 서초구청에서 고발했습니다. 저는 벌금 낼 각오를 하고, 벌금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각오를 하고 끝까지 이걸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은 벌금이고 뭐고 이런 걸 매길 이유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승인 난제품 써버리니까. 이제는 승인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조합장이 하는 말은 조합은 여러분들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가득 찼었어요. 시공사 직원들이. 1대 한 10 정도의 얘기를 해서 완전히 꺾어버린 그 핵심 골자가 뭔지 아세요? 나는 건축주야.
사업주, 너희들은 도급 계약을 우리한테 도급액을 받기로 계약을 한 공사업체고 니네는 시공만 하면 되거든.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제안서는요 변경할 수밖에 없고 제안서 대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써놨어요. 거기다 시장 상황, 뭐 현장 상황 등등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반드시 써놓습니다. 자기들도 변경시킬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왜 변경을 못해요? 그리고 조합장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써야죠. 아니 서울시에서 시범 단지로 2개나 두었고 그 시범 단지에서 지금 몇 년째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 쓰고 내가 왜 그런 걸 씁니까? 옆 단지는요 흡입식을 썼어요. 이거 갖다 버리는 식. 그게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비용도 더 비싸요. 지금 현재 우리보다 세대수가 적어요. 서초 항다리가 1446세대고 거기는 1200 몇 세대인가? 1100 몇 세대인데 직원이 3명이 상주합니다.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퍼가야 돼요. 우리는 퍼갈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끄들끄들 말라버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비닐봉지로 싸가지고서 그냥 저 정원에다가 버리면 돼. 아니면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버려버리면 돼. 이렇게 좋은 것을 안 써요? 공사 도급에 대해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설계회사 저희 경우에 2개의 설계회사가 뽑혀 있더라고요. 제가 조합장이 됐을 때 이미 참 힘들었어요. 2개를 다 설계회사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해. 넘겨.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2개씩 뽑지 마세요. 하나만. 단지 계획이 어떤 것이 좋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원해드리는 거 핵심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고덕에 아주 2,500세대인가 되는 아주 좋은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를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뭐 안 가본 단지가 있겠습니까? 크롤 리버파크, 뭐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허스테이지, 뭐 안 가본 아파트가 없어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호텔들의 그 저 운동시설, 사우나 이런 다 가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와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있었죠. 그리고 조합장한테 조합장 급여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추진비를 좀 넉넉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니지.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서 다닐 힘이 나겠어요? 그냥 업무 추진비를 여유 있게 좀 주고 월급도 좀 넉넉하게 줘야 돼. 월급도 안 주고 부정부패도 하지 않고 정말 시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싸워가지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싱가포르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 안 갑니다. 공무원 갑니다. 거기 싱가포르 집값 굉장히 비싸거든요. 공무원이 되면요 일생에 한 번 분양받을 기회를 줍니다. 민간 기업이 불만이 굉장히 커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왜? 공무원이 너무 잘해주니까 민간 기업으로 인재를 안 온다. 제가 2004년도인가 싱가포르에 초빙 교수로 갔는데요. 그때 2004년도인가 그때에 대법원장 연봉이 10억이었어요. 지금도 10억 하면 여러분들 대법원장이 10억이나 받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2004년도에 10억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 수상의 연봉이 미국 대통령 연봉의 5배였습니다. 일본 수상의 월급 연봉의 3배였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이제 중진국 이하로 탈락돼 가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대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가니까 50평짜리 아파트를 줘요. 너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지내라. 50평짜리 별로 놀라지도 않고 졸고 계신 분. 아니 잠깐 와서 연구하다 가는 사람한테 50평짜리 아파트를 주고서 거기서 지내래요. 그래서 저는 조깅을 아파트 내에서 했어요. 거실에서 한 바퀴 한 10바퀴 20바퀴 돌면 조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바깥이 너무 더우니까. 적도에 적도 바로 위에.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 아파트 일생에 한 번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받기 싫으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임대로 살든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조합장한테 충분한 급여를 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왜냐? 조합장이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공사에 물리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요 100배 돌아가요. 100배. 예를 들어 연봉을 3억을 줬다. 300억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요. 그래도 안 주시겠죠. 3억을 어떻게 3억을 줘? 월급여가 그러면 3천만 원가. 이야, 서로 하려고 하겠네. 서로 하려고 해야 돼. 조합장. 왜 인재는 조합장이 되려고 안 합니까? 인재가 정말로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조합장. 이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철저하게 10배, 20배 내게끔 하고 토해내게끔 서약서를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한 2개월 전에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받았다, 뇌물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10배를 토해내게 하자. 그 변호사 알아요, 제가. 그 글을 쓴 변호사.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0배를 토해내게 해서 정직하고 깔끔하게 하되 보수를 파격적으로 해요. 보수. 그분 생각이 그래요. 저도 거기 아주 더욱더 공감해요. 저는 정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회사의 CEO를 모셨어. 네? 망해가는 회사의 CEO를 모셨더니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이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200원. 어? 아니면 500원. 아니면 1000원. 그래서 스톡 옵션이 뭡니까? 주식 10,000주, 100,000주를 주는 거예요. 10,000,000주에서 100,000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500만 주에서 10,000주, 100,000주 주고. 근데 그 CEO가 와서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버렸어. 흑자로 돌리더니 이제는 막 수출도 그냥 막 뚫어가지고 수출이 그냥 터졌어. 미국, 유럽 수출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이 몇백 원 아니면 1,000원, 2,000원 하던 것이 주식이 갑자기 10,000원이 되버려. 10,000원이 되더니 계속 올라가는 그냥 막 2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막 100배, 200배가 올랐잖아요. 10만 주를 받았는데 200배가 올라버렸어. 200배. 이게 스톡 옵션이잖아. 근데 그것은 당연하고
그 조합장은 왜 안 당해요? 저는 조합장에게 그러한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음으로써 조합장도 이익을 보고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장 꽃 피우는 거예요. 자본주의 최고의 꽃 시장이 시장주의 꽃 시장이 주식이에요. 또 한 가지 주식에 버금가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건축을 정말 잘하려고 그리고 그 스톡 옵션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제성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싸게 정말 좋은 집, 품질, 품질이 두 번째, 시간, 품질. 시간을 빨리 또 품질을 좋게 이런 것들은 성과로서 탁탁탁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업승인 건축 시음의를 통과받았다. 그러면 스톡옵션처럼 주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으면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 통과해가지고 2주를 떠났다. 이거 절반 한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절반 한 거예요. 그럼 얼마?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동산 시장의 꽃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직한 투명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합장 내지는 임원들에 대한 보상 제도가 또 그 형벌제 잘못했을 때에 대한 그 형벌제도는요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도 다 잘 돼 있어요. 형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아주 엄벌에 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하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 단지에서 단지 계획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단지 계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말씀해 주세요. 단지 전체 단지 조경 계획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쾌적성. 예. 자, 그 쾌적성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쾌적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쾌적할까? 무엇이 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조경. 그러니까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경하지 말고 그거를 활용하고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뭐가 되지 말고요? 구경하지 말고 보는 것만 하지 말고 예. 그거를 활용해서 예. 이용할 수 있는 조경. 그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중앙공원에다가 GS건설이 제안한 것이 수변 공간을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한때 그야말로 유명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중앙공원에다가 수변 공간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석가산도 만들고 해가지고서 정말 멋져요. 그 멋진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여름에 갔죠. 그러니까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크로 리버 파크를 제가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갔는데 수변 공간이 중앙에 있지는 않아요. 아크로 리버 파크. 수변 공간이 곳곳에 있는데 곳곳에 있는 수변 공간이 황량하더라고요. 겨울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다 동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는 물을 딱 끊어버립니다. 왜? 수도관이 다 파열돼 버린다니까.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 적어도 말까지 안 타요. 그러면 몇 달입니까? 적어도 5개월 정도를 황량한 공간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잡고 막 그 붕어 잡고 우리가 기르는 금붕어 집어넣고 막 오리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수변 공간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변 공간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수변 공간을 받들어야 돼요. 받들매 대상을 왜 만듭니까? 돈 들여서. 바라만 보려고. 그야말로 바라만 보고 있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누려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이 있어요. 널찍한 공간. 서초 그랑자에는 널찍한 중앙공원이 다녀봤어요. 기왕에 간거 관광을 했죠. 관광을 하면서 좋은 데라고 다녀봤어요. 정말로 좋다고 하는 식물원데 가보고 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루블 박물관 다 가봤는데, 비행기에 가서 맨 뒷공무니에 딱 자리에 앉는 순간 머리에 탁 떠오르는, 그때 수변 공간 그거 없애야 되겠다. GS가 제안한 수변 공간을 제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행기 꽁무니에 앉는 순간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죠. 그럼 수변 공간을 다 없애느냐?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고 중앙에 큰 널찍한 공간을 비워두고 그걸 잠대로 만들고, 그럼 수변 공간에 들어갔었을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은 어디로 가? 물리는 거예요. 뒤로 물려서 중앙에 빈 털을, 공터를 만들어요. 그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쉼터가 돼요. 안전한 쉼터. 그래서 저는 예술의 전당, 여러분들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아시죠? 예술의 전당 가보면 어때? 밤에 분수쇼 하잖아요. 분수쇼 하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멍석거리고 앉아있어. 날이 허원할 때 미리 멍석거리고 앉아요. 좋은 자리. 그리고 음악과 함께 분수쇼가 돼요. 우리 아파트 중앙광장에 그게 있습니다. 서초 예술의 전당 안 가도 돼요. 바닥 분수가 쫙 올라오고, 대낮에도 바닥 분수가 올라오고, 한여름에 그야말로 막 뜨거운데 애들이 거기서 그야말로 애들 천국이 돼요. 부모님은 부모님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안 다칠 데가 없어요. 자기가 막 콘크리트 돌 바닥에다 머리 찢지 않는 한, 일부러 찢지 않는 한 안 다쳐요. 안 다치는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밑에서 불이 오고 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 중앙의 넓은 공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단지 내의 차도, 단지를 가로지르는 차도 같은 것은 없애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빼야 돼요. 이게 서초 그랑자의 실물 사진입니다. 원래 이렇게 좋았을까요? 원래 아파트가 완전 천지가 개벽이 됐죠. 이게 바로 중앙공원입니다. 이게 드론으로 지금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합장 만나자고 그래서 저 뭔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대화 나누자. 사실은 따지려고 모이자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부분이 뭐라고요? 바닥분수. 바닥분수고, 이 부분이 조각이 있고, 여기가 이제 소방도로. 여기는 매우 안전해요. 매우 안전한 곳에서 이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 뭐 안 올라올 때는 안 올라오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 보이죠. 여기가 바로 바닥분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애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것을 뭐 스카이워크라고, 이런 것을 둘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단지에 산책길을 또 하나 공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산책길을 걸어 다니면서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그죠? 예. 바닥만 걸어 다니다가 위로 올라가면 딴 기분이 나요. 밑에서 다니는 분들이 멀리서 바라보여요. 근데 밑에서 위에 걸어가는 사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것을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차단하지 않고, 이 하얀색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는 철이고 훨씬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단하지 않고 좀 낭창낭창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튼튼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너무 시간을 먹고. 이게 석가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커뮤니티 시설 앞에 있는데 이게 스카이워크 이겁니다. 멀리서 바라본 저희 아파트에서 바라본 어린이 놀이터고, 이게 이제 썬큰 가든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가 쪽에 면에 있는 공간을 이러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썬큰 가든을 만들면 상가의 지하가 지상이 돼요. 지하 상가. 그러면 지하가 지상이 돼버리니까 완전 이건 그야말로 상전 벽해가 된 거예요. 지하 재건축하기 전에 상가 지하는요, 쥐새끼 나오고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거기를 들어가요? 어둡고 쥐새끼 다니고 하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곳이 지금 완전히 지상으로, 지하지만 지상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주방 상판이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하면 두텁죠, 그죠? 두터운데 이것이 세라믹 스톤입니다. 이 세라믹 스톤은 굉장히 절반의 두께로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이거 깨지기도 하지만, 저 조합원님들 중에는 본인이 잘못해서 깨트려 놓고 제품이 깨졌다고 AS 해달라고. AS 하려면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판 한 장 전체를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데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시공이 어렵습니다. 워낙 강도가 세서, 너무나 강도가 세서 현장에 와서 보세요. 주방 부분에 보면 그 바울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바울 이 부분은 가늘잖아. 거기에 또 수도꼭지가 올라와야 되잖아. 또 세정제인가? 또 그거 올라와야 되잖아. 그 정수기 또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구멍 뚫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 그럼 한 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시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것은 현장에서 가공이 안 돼.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현장에서 안 잘라져요. 금 딱 그거 가지고 유리는 어때? 딱 다이아몬드 칼로 딱 해가지고 현장에 딱 하면 딱 떨어지죠. 안 돼요. 공장에서 잘라요. 그래서 아파트, 고급주택 이런 데서 시공 안 했어요. 못한 거죠. 그리고 엄두를 못 내고 비싸니까. 근데 저는 저걸 썼어요. 왜? 1446세대, 조합원 세대가 1119세대. 1119세대에다가 쓰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많이 상승이 안 되네. 단체 구매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각 전체 1446세대가 아니라 1119세대 조합원 집이 1119세대예요. 1119세대의 안목 치수가 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아니라 몰탈까지 칠한 거에 안목 치수가 1446세대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실제로. 내부 안목 치수. 그러면 이것을 공장에서 전체를 다 찍어내야 돼. 가져와야 돼. 그러면 제일 중간 값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가지 실수를 한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제일 작은 걸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메꿔야 되겠죠. 그 오차가 어떻게 될까? 1cm 이상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러니까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cm 정도가 틈이 생기면요, 모양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 조합원 세대 1119세대 전체를 안목처를 다 쟀습니다. 다 제가 개별적으로 제작해라, 공장에. 그렇게 해서 이걸 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장들이 다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각 세대마다 다 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도동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1000세대 짓는다, 2000세대 재면 되는 거예요. 안목 최소만 재면 돼요. 그죠? 세대, 그래가지고 각 세대마다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몇 메타, 몇 센치, 몇 미리까지 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집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커뮤니티 시설이 이게 GS가 설계해 온 거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좀 그런데 이걸 보면 얼마나 촘촘하게 알뜰하게 압축돼서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카페테리아 원래 설계되었던 카페테리아, 운동 골프 연습장,